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6.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다툼 있으면 헌재 판례에 의한. 약간 앞서랑 문구가 좀 다르죠? 자,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또 나왔죠? 기억, 니은, 디귿형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시기 전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쓱 보시고 추려지는 게 없으니까 바로 기억 보시면 됩니다.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 여기까지 맞죠? 찾아볼까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대충 100조쯤 가면 이제 법원에 있는 게 나옵니다. 헌법 105조 보시면 찾아볼까요? 1, 2, 3항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6년, 6년, 10년이죠. 일반 법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일반 법관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법원 조직법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대법원장,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고요. 판사는 임기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사항에서 법과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이 직접 안 정하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관 정년 제도 자체는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몇 살까지를 정년으로 할지는 법률이 정하라 라는 취지입니다. 자, 다시 질문 돌아오시면 법관 정년 자체 명시를 구정한 것으로서 맞고 위헌 판단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것도 맞습니다. 헌법 규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헌법이 최고 규범이잖아요. 그리고 헌재가 위헌 심판을 하는 것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한 이 심판기관이 헌법 자체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확고한 헌재 입장입니다. 군인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 헌법 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해당 부분을 각하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자, 잘 아시죠? 자, 법관 정년 규정에 대한 법률 소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이 정하고 있고 따라서 법관 정년제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앞부분 지문은 정확히 맞습니다. 이어서 법관의 정년으로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위헌 판단의 대상을 삼을 수는 없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현행 법원 조직법상 정년은 이제 대법원장은 70세, 대법관도 70세, 일반 법관은 65세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즉 판사는 65세까지예요. 그 65세 넘으면 퇴직해야 합니다. 아까 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맞는데 정년을 몇 년까지로 할까? 이건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년을 몇 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법률에서 판사 정년을 30세로 정했다. 그렇게 30세로 정년을 정한 법률 조항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 정년 제도 자체는 헌법이 정한 것이라서 위헌 판단 대상이 안 되지만 정년 연령을 정한 법률 조항, 법원 조직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 사건을 헌재가 판단했을 당시에 법률 소원 당시에 판사 정년이 63세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제 헌재는 위헌 합헌이라고 받고 다만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거랑 별개로 법원 조직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판사 정년이 65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것까지 판사 정년 몇 세까지나 이렇게 좀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올 텐데 나오더라도 다른 걸 가지고 맞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로 단순한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어쨌거나 정년이 65세예요. 판사 정년이.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점점 정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법에서 또 이제 민사든 형사든 헌법이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기억 질문이 옳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니은을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시험 떨어지고 싶으면 니은부터 보세요. 우리는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동그랗게 1부터 5까지 다 보시면 결국은 2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죠? 그래서 따라서 뭐부터 봐야 되죠? 디귿부터 봐야 됩니다. 디귿.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 법관이 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법관 경우는 대법원장 제청을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는 판사가 일반 법관이라고 했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즉 일반 법관 이퀄 판사입니다. 판사인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일단 맞는 조항이고 정답은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결국은 정답은 니은 디귿 중에 하나,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 텐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니은 이 디귿 조항 디귿 지문 이게 에리끼리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모든 법률 규정을 우리가 컴퓨터처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처럼 알아야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뽑는 게 아니에요. 자, 에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에리끼리라도 가정하고 세 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을 보시면 되겠죠? 이 중에 골라야 되니까 리을. 헌재에 의한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 의결 거치 이른바 형식적인 법률을 의미하므로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아닌 걸 위헌법률 심판 대상으로 들고 오면 심판 정부는 각하돼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볼까요? 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바보가 아니면 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자,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냐 아니면 헌재에 있냐, 이건 당연히 대법원 입장이랑 헌재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가사건, 헌바사건, 즉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소원 사건의 심판 대상은 법률인데 긴급조치는 실질적으로 법률 효력을 갖지만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대상이 된다고 하고 대법원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설령 모르더라도 헌재랑 대법원이 그 좀 여러 가지 리걸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거 상식이잖아요. 커먼 센스. 이거 뭐 중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라고 돼 있죠. 앞에 문 5 보셨는데 앞에 문 5 보시면 다툼 있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에 의함. 그리고 뭐 7번도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금까지 본 거 다 괄호 열고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렇게라고 써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딱 6번 문제만 자 요 말 있잖아요. 이 얘기는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다르니까 헌재 입장대로 풀라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판례라고 하면 그 대법원 판결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입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판례에 의해 풀라고 하면 충분하거든요. 특별히 헌재 판례에 의함이라고 돼 있다면 헌재 입장을 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긴급조치 위헌 여부, 이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는 그 심사권이 헌재에 속한다는 것에 양 기관의 입장이 일치했다면 시험 문제에서 여기만 특별히 헌재 판례에 의함 이렇게 특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이제 심사권에 관해서 대법에서는 유신헌법상 긴급조치는 이제 국회 동의 없고 형식도 이제 법률이 아니라서 헌재에서 심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대법 스스로 위헌 무효 선언을 하고요. 헌재는 긴급조치는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봐서 대법이 위헌 선언을 할 수 없고 헌재만이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고요. 실전에서 바로 7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설이니까 니은 디귿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 특정 사안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 이거 없이 최초 1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 듣고 검사 이제 구형이라고 하죠. 그 공소사실에 관련해서 이제 유죄로 판단해 주시고 뭐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검사의 의견이에요. 그 논고라고 하죠. 옛날 법 공부한 사람은 이제 논고라고 하는데 이제 구형입니다. 형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공소사실이랑 검사 의견만 듣고 결심이 판사가 나도 결심했어 할 때 그 결심이 아니라 이제 변론 종결이라는 뜻이에요. 변론을 종결 한다.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심리를 종결하는 걸 결심이라고 해요. 판사님 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메이커 디시전의 의미에서의 결심이 아니라 이제 그 변론을 클로징 해달라는 의미에서의 결심입니다. 하여튼 검사 의견만 듣고 공사의 검사 의견 듣고 결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건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 없이 이거 없이 성을 선고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있다면 이거는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라서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이에요. 원래 형사법정 가보시면 처음 공판하면 이제 1회 기일에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받는 거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같은 걸 하고요. 그 모두 절차라고 해요. 오프닝 멘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혐의 사실을 낭독하면서 이제 포문을 엽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은 무엇입니다라고 이제 포문을 열어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절차죠. 이런 게 피고인 측에서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로 이거를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 그 혐의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억울합니다라고 하거나 인정합니다. 상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첫머리 절차는 간단하게 합니다. 공소는 인정합니다. 아니면 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합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이제 짧게 얘기합니다. 공소사실 인부 절차라고 합니다. 인정할지 부인할지 해서.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증거조사 절차를 해야만 법원이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피고인이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간이공판 절차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절차를 좀 생략해도 되거든요. 근데 간이공판 절차로 하더라도 증거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조사를 좀 간이하게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증거조사 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이다. 그 다투는 경우는 증거조사는 이제 실시하는 건 물론이고 법정에서 이 증거 서류 같은 걸 낭독하거나 영상을 재생하거나 음성을 청취하거나 하는 식으로 길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쨌거나 어떤 경우는 간에 증거 조사도 안 하고 유죄 판결 선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간이공판 절차라고 해도 증거 조사는 합니다. 다만 그걸 좀 간이하게 할 뿐이에요.
만약에 이제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다. 피고인 어디 있는지 모른다. 피고인 뭐 도망갔거나 뭐 해가지고 하여튼 어딘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소환장을 정상적으로 우편으로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절차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피고인 소재 탐지 촉탁을 한 다음에 이제 소재 탐지 그 소재를 모르겠다라는 이제 경찰 회신 서류를 받으면 그때부터 한 6개월인가 지나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해가지고 그 몇 번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없으면 이제 피고인 없는 뭐 이제 없으면 이제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판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걸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한다고 해서 걸석 재판이라고 해요. 이렇게 걸석 재판을 할 때도 그때도 증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걸석 재판 할 때도 그러니까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제 진행할 때도 증거 조사 자체는 생략을 안 해요.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은 없지만 검사가 법정에 증거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되고요.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참고로 이제 증거 동의가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문 증거도 다 증거로 채택해서 할 수 있지만 증거 조사 자체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판결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상 피고인 안 나오면 좀 법정에서 되게 빠르게 진행하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에요. 증거 조사 자체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행법상 형사 절차에서 증거 조사도 없이 유죄 판결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증거 조사도 없이 형사 법정에서 증거 조사도 없이 유죄 판결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반국가행위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무선법인데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죄 뭐 내란죄 같은 걸 범하면 검사의 출석 요구에 2번 불응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걸석재판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거든요. 공소제기하면서 이제 걸석재판은 좋아요. 공소재판은 좋은데 이 반국가행위처벌법에서는 이렇게 검사가 2번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걸석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유지 진술만 듣고 증거조사 없이 바로 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청에 2번 불출석했다가 그냥 증거도 없이 내란죄 같은 걸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뭐 내란죄 이런 걸로 그냥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었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이 법률이 좀 위헌 아니냐 해가지고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해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재는 특히 방금 이 조항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증거 조사를 해서 사실 판단을 하는 거 이게 법원의 즉 사법부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재판한다고 하면 뭐예요? 증거 가지고 사실관계 따져서 사실관계 정해서 네 말이 맞냐 제 말이 맞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민사든 형사든 뭐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했냐 안 했냐 그럼 증거에 따라서 강제추행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기관이 뭐예요? 그거 하는 게 뭡니까? 법원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법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도 없이 형을 선고하라? 이거는 법원 보고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도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국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반국가행위 처벌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는데요. 참고로 위헌재청은 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헌재는 이 법률의 중요 조항들이 다 위헌이라서 사실상 위헌인 부분 빼고 나면 이 법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라서 결국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합니다. 헌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헌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 조항만 제청 들어왔는데 뭐 법률 전체가 위헌이다. 나는 그러니까 1조 2조 뭐 예를 들어 5조, 7조, 12조 이렇게만 위헌 제청을 했는데 헌재가 보니까 5조, 12조, 뭐 14조 그게 위헌인데 그렇게 위헌이면 법률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 전체에 대해서 위헌 선언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헌재가 그렇게 했겠지. 45조쯤 가면 위헌 결정 있죠?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법률 1조부터 끝까지 그냥 다 위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완전 법을 그냥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45조 단서가 적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국가행위 처벌법 이 대표적인 이제 전체에 대해서 위헌 선언 사례고요. 예전에 또 택지 소유 상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택지 소유의 상한을 정한 법률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상한선 이상으로는 소유할 수 없다. 이 법률도 법률 전체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선언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니은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럼 디귿 지문. 요거는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법원 조직법 찾아보죠. 법원 조직법. 법원 조직법 보시면 뭐 신분보장이 40조 근처에 뭐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보면 법관 신분보장 있고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심신장애 퇴직 아까 보신 지문에 있는 조항이 있죠. 디귿 조항 있죠. 앞에 46조 보시면 저기 탄핵이나 징역형 같은 거 없이는 파면 못 시킨다고 하죠. 벌금형 가지고는 판사를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체와 정신상의 장애 요게 일 못할 정도라면 이제 탄핵이나 징역 같은 걸 받지 않더라도 퇴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기도 전에 판사가 뭐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아, 재판 어떻게 합니까? 재판 못하죠. 그러면 일정 절차 아래 이제 퇴직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정한 거예요. 대법관인 경우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는 인사위 심의를 거쳐서 대법원장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지는 뭐냐면 악용되지 못하도록 좀 절차를 좀 거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퇴직 명령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은 정확한 조문. 자, 6번 문제 요거. 자, 이거 이런 문제 틀리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헌재 판례 의하면 이렇게 이 얘기가 있는데도 리을 지문 같은 거를 이제 헷갈려 하신다. 그러면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학자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답이 없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헌법의 법관 정년에 관해서 법률 보고 정하라고 위임했다. 그런데 헌법 최고 규범이라서 헌법이 정한 정년제도 자체는 위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정년을 몇 년까지로 정한 법원 조직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니은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에서 걸석 재판할 때 그 증거조사도 없이 그냥 이제 유죄의 형을 선고하도록 정했었다. 이는 증거조사에 따른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사법의 본질을 침해한다. 즉 입법부의 사법부 침해다.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된 조항이다. 참고로 헌재는 반국가행위법 전체를 위헌 선언했다. 45조 단서. 자, 디귿 법관의 신체 정신 장애가 있으면 그 퇴직 명할 수 있다. 다만 절차를 좀 정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퇴직 명할 수 없게 해놨다라는 취지고. 리을. 자, 형식적 의미 법률이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라는 원칙은 맞는데 긴급조치처럼 형식은 법률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도 심판 대상이냐 이게 쟁점이었고 법률 제정권이 있는 국회 승인도 없었던 이상 법률이 아니라서 헌재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고 반면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자체로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다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리을은 이제 대법원 여기는 서술은 이제 대법원 입장일 뿐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법 6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은 형사법 문 6 해설하겠습니다.